네, 오늘은 뉴욕 연은이 조사를 하죠.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계부채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가 167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1670억 달러가 늘어서 총 18조 2천억 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밑에 하단의 주황색이 가장 많은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기지 잔액이고요. 전분기 대비 1990억 달러가 늘어서 현재 12조 8천억 달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9%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이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잔액부터 보게 되면 전분기 대비 13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1조 6,400억 달러로 기록이 됐고, 이렇게 전분기 대비 130억 달러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감소의 부분은 2011년 이후에 두 번째로 전분기 대비 잔액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학자금 대출의 같은 경우 이 빨간색 부분인데요. 전체 9%의 비중이고 160억 달러가 늘어서 현재 1조 6,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대출 수준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연체가 되는 상황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의 연체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심화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 뒷부분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신용이라든지 수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 잔액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290억 달러가 감소를 해서 현재는 1조 1,800억 달러, 대략 6% 정도죠. 이 파란색 비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HELOC, 이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긴 한데 이게 모기지 이외의 비중을 갖고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21년 이후 20% 이상 늘어나면서 여전히 소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HELOC,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찾아서 보시면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2%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전체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학자금 대출 잔액이 연체로 전환되는 속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연체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분기 가계부채의 전체 연체율은 4.3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전분기 대비 0.76%포인트가 상승한 그림이에요. 차트로 보시면 18년 1분기부터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은 팬데믹 이전 4.78보다는 낮기 때문에 평면 수준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연체율이 상승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보시면 QOQ로 0.76%포인트가 상승한 부분이죠. 이런 기울기 자체가 08년 리먼 파산 이후에 09년 1분기 이후에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연체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각한 연체율이라고 보는 90일 이상의 연체율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신용카드 대출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전분기가 11.35였고요. 이번 분기가 12.31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2011년 1분기 이후 최고치고, 사실 팬데믹 이전보다도 높은 상황이죠. 사실상 08년도 금융위기, 신용 리스크라고 볼 수 있었던 이 구간을 제외해놓고 보면 최고 수준이고요. 이 자료가 집계된 게 03년 1분기부터인데 그때 이후 전체 신용카드 연체율 평균이 9.4%입니다. 여기에는 극단적인 금융위기 사태가 포함되어 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전체 평균 자체를 끌어올린 경향이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이 12.31%로 나왔다는 것은 현재 신용카드 대출의 심각한 연체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의 주제죠. 학자금 대출의 심각한 연체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7.74%로 기록이 됐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전분기만 하더라도 0.53%,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이 부분은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율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7.74%로 사실상 신용카드 대출 다음으로 치솟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5년간
학자금 대출 납부를 유예시켜줬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2020년 팬데믹 때부터 시작을 해서 23년 9월까지 43개월 동안 중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상환 재개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도 1년간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결국 약 5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유예 조치가 24년 10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분기 조사부터, 즉 이번 가계부채 신용보고서 1분기 신용보고서에부터 연체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현재 학자금 대출의 현황은 전체 대출 잔액의 10% 이상이다. 즉 600만 명 정도의 대출자가 연체되었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 의무가 있는 미국인 중에 24%가 25년 1분기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준이 2020년 1분기 22%보다 높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학자금 대출 위기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더욱이 학자금 대출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부분 뭐냐면 전반적인 신용등급이 하락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 연체권이 50% 이상이 살펴봤더니 신용등급이 서브프라임 등급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등급이라면 사실상 신규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받더라도 금리를 아주 높은 수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웃긴 것은 이 학자금 대출 연체를 받기 직전에 240만 명 정도는 신용점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62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신용점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그런 등급이죠. 그런데 이런 학자금 대출 연체권으로 신용평가의 등급이 꺾이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겠죠. 이런 여파를 직접 겪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리를 높게 받거나 아예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220만 명 정도는 100점 이상이 하락했고 100만 명은 150점 이상을 하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용점수 급락이 불러오는 이런 도미노 붕괴의 모습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5월 달부터 지금 학자금 대출 연체에 들어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라든지 세금, 사회보장연금 지급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채무불이행 대출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신용등급 급격히 하락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신용등급이 이렇게 떨어진 후기 때문에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기타 주택담보대출이든 자동차 대출 같은 신용 이용이 심각하게 제한될 그런 우려까지도 높아진다. 한마디로 신용점수가 급락이 나타났고 이게 불러올 도미노 효과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정도로 지금 학자금 대출이 불러올 위기가 심화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유예하면서 안정적으로만 보였던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간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수준 자체가 이 5년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 정상 수준에 머무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위기 트리거가 될 것이냐,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위기로 전환되기보다는 이런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앞으로 소비지출 여력이 계속 약해지는 그런 그림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대출 심각한 연체율을 보게 되면 지난 분기 4.83에서 이번에 4.9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 연체율 평균이 3.75거든요. 이보다 웃돈 상황이고 사실상 08년 리먼 파산 이후 자동차 대출의 최고치를 기록한 게 5.27%입니다. 따라서 지금 4.99랑 비교를 해보면 불과 0.2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수치거든요. 한마디로 자동차 대출의 심각한 연체는 집계 이래 최고치 부분까지 올라와 온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신용카드와 대출 위주의 연체율이 계속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학자금 대출이 급격히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압박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HELOC, 주택담보신용대출 관련된 부분도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부채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점차 시간을 두고 소비지출 여력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그림으로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소비 수요 측면에서 신용카드 대출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확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전분기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뜻은 지금 현재의 견고한 소비가 나오고 있는 대부분이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늘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는 자산가치의 상승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맞물려서 지금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소비는 둔화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줄고 이게 늘면서 이게 줄고 이게 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좀 논리가 약하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신용카드 심각한 연체율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여전히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증가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직은 말씀드렸다시피 모기지 대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전체 측면에서는 리스크 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소비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신용 여건이라든지 심리적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소비 위축의 방향으로 전망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경제 성장률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반적인 연체율, 그 중에서도 90일 이상의 심각한 연체율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많다. 이 전체적인 심각한 연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장기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게 되죠. 지금 보시면 현재는 바닥에서 반등하는 뚜렷한 추세의 모습이 나왔고요. QOQ 변화율로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례가 몇 번 없는데, 과거 보시면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직전, 그리고 현재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번에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된 배경은 역시나 학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연체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율이 높아진 이런 부분이 다른 가계부채로 전이가 되면서 빠르게 도미노처럼 신용 붕괴가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부분은 지금 90일 이상의 심각한 연체만 살펴봤지만 이 심각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는 30일 이상의 연체율을 보게 되면 가파른 상승세의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학자금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분기 0.87에서 이번 데이터는 8.19로 급격하게 급등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크게 확대된 수준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변화고요. 모기지 또한 소폭 반등되는 그런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연체율 자체가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속이 된다면 더 심각한 연체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보게 되면 24년 4분기 기준으로 7.1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분기 대비 좀 줄긴 했으나 지금 위치를 보더라도 과거 흐름상 역대 최고 수준 부근에 위치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위험한 단계다. 이런 부분이 희석되는 이유가 고소득층이라든지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전체 연체율을 낮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기지 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된다라는 측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결국 고소득자일 경우의 비중이 높다. 보시게 되면 모기지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760점 이상이죠. 밝은 하늘색을 보이는 이런 부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저신용자죠. 620점 이하, 진한 파란색을 보이는 이 비중이 현저히 낮은 거 확인이 되고요. 대신에 자동차 대출의 흐름 보게 되면 모기지랑 다른 모습이죠.
밝은 하늘색 비중보다는 저신용자 또는 중간신용자의 비율이 더 높다. 전체적인 대출 구조가 고신용자 중심으로 쏠리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대출금의 연체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저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과거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신용자, 취약계층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신용카드 대출 잔액 보시게 되면 역대 최고 수준에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1분기 1조 1820억 달러 기록을 했고 전분기 대비 290억 달러가 줄면서 이렇게 기록한 모습인데 사실상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러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신용 잔액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소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신용카드 대출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감소 패턴이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번 분기는 마이너스 2.39%를 기록했는데 전형적인 계절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연말 소비 시즌에 맞춰서 이런 부분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1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이너스 감소로 떨어졌던 패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 패턴을 이해하면서 큰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깊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요 둔화의 흐름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 전체의 신용카드 대출 전분기 변화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신용카드 대출 증가율이 전분대기 크게 증가하지 않고 수요 둔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이렇게 튀었던 이런 고점 부분에서 신용카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이런 차트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BNPL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용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신용 리스크가 더 추가로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보게 되시는 가계부채 신용보고서 이외에 채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더불어서 연체율의 심화 문제가 우려되지 않은 부분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전체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1분기 가계부채 신용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